안녕하세요. 엄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구 분야가 이제 뇌신경과학과 이 법의 융합 학문을 또 연구하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도 이게 건국대학교 또 연세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과 인권 뭐 이런 과목도 제가 가르치고 있고 또 인권의 이해 뭐 이런 과목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학자로서는 제가 사실 이렇게 과학 강연에 초청을 받는 게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학자에게 직접 듣는 최신 연구라고 그랬는데 제가 과학자로 보자면은 엄밀히 말하면 과학 중에서도 사회과학 이렇게 사회과학으로 넓히면 저도 과학자죠. 예, 근데 사이언스 그러니까 이제 순수히 지금 여기 서울시립과학관처럼 이제 이런 사이언스 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법학, 이제 사회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 분야가 이제 뇌신경과학을 가지고 이 뇌신경과학이 어떻게 우리 법 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또 법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 성과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 장관상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에 사실 관심이 많고 또 과학 앞으로 이제 과학자로서의 꿈을 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여기 제가 보니까 초 어린이도 있지만 중고등학생 같아 보이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어른들도 계시긴 한데 이제 과학 일단 과학 그래서 과학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법에서도 또 과학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법도 과학을 또 알아야 되는 게 그 법이 실제는 사람의 행동을 규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올바르게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 질서를 만들고 또 어떤 규범을 정해서 규칙을 정해서 어 이제 이 사회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인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행동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행동 중에서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약속하는 그 약속하듯이 그 잘못된 행동이면 이제 범죄다. 이제 그게 반사회적 행동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사회적 행동을 왜 할까? 그러면 그리고 또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그런 그 약속된 그 범죄 행동 같은 걸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그 법학에서 다룬단 말이죠. 법에서. 그리고 그걸 알아야지 또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은 사람의 행동에 대한 규율을 그 연구하는 것이고 또 그 규율하는 그런 규범이기 때문에 결국 이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신경과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이 결국은 사람의 생각, 그 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행동이 어떻게 그 행동이 나올까를 잘 보면은 결국 그 사람이 사고와 생각 거기서 이제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라서 그 사고와 생각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밝히는 것. 근데 그 사고와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뇌에서 나오잖아요. 그 뇌를 연구하는 게 신경과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경과학에서 연구하는 것을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사고와 생각을 밝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걸 밝히고 그것을 우리 법에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이제 이거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뇌신경과학은 이제 뇌를 연구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뇌가 아직까지도 어떻게 이제 모든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가 낱낱이 다 밝혀지지 않았고요. 아직 이제 과학 전체의 그 주기로 보자면은 아직 초기 단계다 이제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도 뇌신경과학자들도
이제 뇌과학은 뇌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직 그만큼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는. 그런데 아직 일부분 우리가 뇌에 대해서 일부분만 알고 있지만 우리 뇌 연구가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된 계기가 이 뇌 영상이 이게 fMRI라는 영상으로 뇌의 단면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뇌의 많은 부분을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색깔도 입혀져 있고 예쁘게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영상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좀 예쁘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어 보면은 사람마다 자기가 이제 어떤 감정 또는 어떤 생각 또 어떤 어떤 사고를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뇌에 이렇게 불이 켜지는 부분이 달라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영상 기법으로 찍어낸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신경 경로가 활성화됐구나, 뇌에 어떤 신경 경로가 활성화됐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밝혀내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뇌 연구를 하면서 이제 뭐 범죄자들은 도대체 그 범죄 행동을 왜 했을까? 뇌의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그렇게 됐을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활성화돼서 그렇게 됐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아까 이것도 보시는 것도 이제 뇌 영상을 찍은 화면인데요. 그 fMRI라는 기기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이제 해독해 보면은 뇌 어떤 부분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이게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손가락에 보면은 손 지문이 있죠. 예, 손이 누구나 지문을 갖고 있죠. 근데 뭐 손을 많이 썼다 그러면은 지문이 지워져서 안 보이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거 뇌 영상을 보게 되면 뇌 어느 부분이 이렇게 불이 켜졌구나, 활성화됐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손가락 지문은 막 이렇게 손을 지우고 막 이렇게 많이 써서 많이 굳은 살도 배기고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뇌 부분은요, 영상을 찍으면은 안 보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영상이 찍은 대로 뇌가 이제 어느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손가락 지문보다 훨씬 정확하게 이게 나타내 줄 수 있다 해가지고요. 이제 범죄자를 찾을 때요. 여러분들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아니면은 범죄 관련된 수사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CSI 뭐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은 보통 그 범죄 현장 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막 채취하죠. 근데 채취할 때 이제 뭐 유리컵이다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집었을 것 같은 물체를 이렇게 채취해 보면은 그 지문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어떤 그 신체 일부분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각질 같은 게 떨어져 나오면 그걸 채취하면은 거기에서 DNA도 채취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의 DNA를 가지고 범죄자가 여기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누구였겠구나. 그 범죄 현장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겠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잖아요. 근데 그 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상을 찍어 가지고 그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영상을 찍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가려질 수 있고 지워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해서 사실 이제 그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수사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말 탐지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를 그래서 용의자 즉 이제 그 범죄 행위를 했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을 경찰에서 또는 검찰에서 이게 잡아다가 이제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사를 할 때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를 써서 그 사람이 이제 그 거짓말 탐지 기기에 이제 이제 있는 이제 그 기기들 부착해가지고 그 사람 체온이나 심장박동이나 뭐 심박수 이런 것들을 측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그걸 측정해냅니다. 근데 이제 그 거짓말 탐지기가 그런 전통적인 거짓말 탐지기도 있는데 뇌 거짓말 탐지기도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뇌신경과학에서 개발한 연구한 분야 중에 그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서 근데 왜냐하면은 이제 뇌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을 그냥 실시간으로 찍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 건지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밝혀낼 수 있었다. 그래서 훨씬 이제 보통 전통적인 거짓말 탐지기보다는 더 정확한 그 정확도를 가지고 밝혀낼 수 있는 이제 이런 기법들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연구해가지고 책으로 나온 부분인데요. 그래서 뇌신경법학이라는 책이 나와서 이렇게 시중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거는 이런 그 뇌신경과학 연구가 중에서 이제 좀 설명드릴 텐데 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서 BCI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 기존에 있던 인권을 확장시켜서 이제 새로운 인권으로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연구한 논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뇌신경과학과 법학과 융합이 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헌법 우리나라의 최고의 규범이죠. 그 헌법에 어떤 규정이 또 더 그 추가돼야 될지, 그러니까 헌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될지 이제 그런 걸 연구해서 연구한 결과가 이제 논문으로 나왔고요. 또 제가 연구했던 거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 있어서 또 특별히 약물을 이용해서 약물을 먹여가지고 근데 약물을 먹일 때 이제 술에다가 약물을 섞어서 먹일 수도 있거든요. 그 성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성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이제 근데 그게 왜 이제 뇌신경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가 융합이 됐냐면요. 약물을 먹여서 성범죄를 할 때 그 약물을 먹여서 먹인 피해자한테는 그 약물을 먹는 순간 이제 거의 자기 결정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자기 뇌에서 그 약물의 작용으로 자기가 그 스스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에 빠지거나 수면에 빠지는 게 대부분이고 또 수면에 빠지기 전이라도 거의 혼수 상태가 돼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의 한거불능 상태가 되잖아요.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피해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제어할 수 없고 그에 대해 동의를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요. 근데 그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그 약물을 먹은 피해자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뇌에서 전혀 인지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우리 권리,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권리자 입장, 즉 그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그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결국 그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대한 그런 어떤 평가가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는 평가가 훨씬 더 이건 더 나쁜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걸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으니 더 크게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그럼 뭐 성범죄 하는 입장에서 왜 내가 한 거를 못한,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왜 한 거를 못했냐, 아니 왜 방어하지 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뇌신경 그 과학 기술에서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를 개발을 해가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거짓말 탐지기를 실제 법정에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보다 지금 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재판부에 이걸 증거로 해가지고 제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소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사실 요 뇌 지문, 이 뇌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완전히 뭐 완벽히 100% 진실하진 않다. 뭐 또 이런 연구가 있어가지고 인기가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그러나 이제 많이 제출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걸 뇌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신경과학 그 기술 개발이 그렇게 거짓말 탐지기까지 올 정도로 활발하게 오진 않았다는 거죠. 네, 이건 미국 신경학자 파웰이라는 그 과학자가 연구했던 것인데, 그래서 어떤 부분 이제 MRI를 찍어서 어떤 거짓말을 하면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연구였거든요. 그때 이 연구를 했더니 이제 FBI 있잖아요. 그 미국 연방 수사국의 아주 특수요원들인데, 그 특수요원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은 왜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파이로 막 적진에 침투돼가지고 이게 그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 안 되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흉내도 잘 내고 거짓말도 잘하고 이제 그런 것들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FBI 수사 요원들은 특수 훈련을 받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전혀 생체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이제 훈련을 받는데요. 그래서 심박수가 막 거짓말하면 심박수가 빨라진다든지 막 땀이 난다, 손에 땀이 난다든지 이런 반응이 전혀 없어. 전혀 없이 막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뇌는 속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경과학자가 연구했을 때 fMRI 그 영상으로도 전혀 그러니까 그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밝혀내는데 너무나 정확도를 나타냈고, 근데 그 FBI 특수요원들한테 적용을 했더니 FBI 특수요원들 그렇게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전혀 피해갈 수 없는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MRI 영상, fMRI 영상을 찍었더니 다 거짓말한 게 나타나더라. 이제 이런 연구를 했어서 좀 재미있는 그 연구였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이제 헌법인데, 자 이런 신경과학 연구들이 우리 헌법에 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자 헌법은 여러분들 그 들어보셨죠? 다 아시죠? 네. 헌법이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헌법의 전문입니다. 헌법의 전문. 그러니까 헌법 법 규정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이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한다. 이게 이제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기회가 균등히 돌아가야 돼. 예.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방금 이제 뇌신경과학 연구를 보셨지만은 거기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거짓말 탐지기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뇌신경과학 연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약물이나 또는 이제 뇌에서 쓰는 어떤 디바이스 이런 것들 이용해서 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뇌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와닿기 쉽게 표현하면은 머리가 좋게 만든다. 예, 인지 기능이 좋게 만든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가 돼서 여러분들 그 뇌 인지 기능이 향상돼 갖고 여러분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되고 뭔가 수행 능력이 높아지고 인지 기능이 높아지니까 내가 인간이 행동할 수 있는 수행 기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거 사용하시겠어요? 사용 안 하시겠어요? 사용할 것 같죠. 예. 근데 그게 사용한다고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런 기기 또는 약물을 사용하려면은 비용이 비싸. 만약에 금액이 비싸. 이게 막 몇백만 원, 몇십만 원 해요.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선뜻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좀 어렵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런 기기가 있어. 나 머리도 좋아지고 인지 기능도 향상되고 뭐 그거 하면은 지금 여기 운동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근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한데 그러면 근력 증강도 되고 한데 그게 만약에 비용이 비싸다. 그러면 누구나 사용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사용하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이면은
사용하기가 좀 더 용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은 사용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이거를 기회가 이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보고 뭐 입시를 치르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걸 먹은 그 약물을 인지 능력 향상하는 약물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만약에 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기회 균등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고 또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뇌신경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가지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거라고 포함시켜야 되는가? 즉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구분이 되니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사용 못하게 해야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데 좀 평등한 것이고 아니면은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냥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과학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좀 이런 부분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내 신경과학 기술의 결과물을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지 그렇게 해줘서 모든 국민들이 최고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필요한 내 신경과학 기술의 결과가 정말 필요한 계층 특히 환자들한테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한다고 했는데 자 자유는 이제 누구나 행동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들을 하지 못하지 않도록 막지 않는 것이 이제 자유죠. 근데 자유인데 근데 아까 제가 약물 성범죄 얘기했지만 그렇게 어떤 약물이 이렇게 투여되고 그러면은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신경과학 기술, 그러니까 신경과학 연구에서 밝혀지는 또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렇게 내 의지대로 행동한 게 아닌 것 때문에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사실 나의 자유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것도 좀 의문이죠. 나의 의지가 아닌 행동이 나왔는데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러니까 자유와 거기에 따른 책임의 부분에 있어서 순수히 사람 본인이 이제 행동한 게 아니라 여기에 신경과학 기술이 중간에 개입됐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왔다. 그럼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법학에서 법 제도에서 어떻게 담아내야 될 건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의 내용인데 1조부터 해서 쭉 130조까지인데 그걸 여러분들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이제 1조부터 9조까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1조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국가의 형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헌법에서 제10조에 가보시면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권, 국가가 보장하는 게 기본적 인권을 이제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걸 한번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12조에 가면은 12조에 모든 국민은 고문받지 않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제 불리한 진술이라면 강요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수사받을 때 누군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 그래서 용의자, 피의자로 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이다 그러면은 말을 안 할 수 있어. 그게 뭐야? 묵비권.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묵비권도 이런 권리가 있어요. 이제 이 권리를 왜 보여드리냐면 뒤에서 신경과학 기술에서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자기가 말을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아도 그 뇌를 들여다보고서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진짜를 얘기하는 건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기술 발달이 되면은 아예 말을 안 했는데 그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는 기술까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는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신경과학 기술로 인해 가지고 진술을 안 해도, 말로 안 해도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또는 디바이스로 해갖고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불리한 진술이라도 다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이 권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불리한 진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있는데 그 뇌신경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기서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권리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라고 해갖고, 기본적 인권은 지금 여기 11조부터, 여기 11조가 평등권이고요. 12조가 이제 신체의 자유라고 해가지고, 신체의 자유는 자기 신체에 대해서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예요. 그래서 그 신체적, 정신적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이제 12조예요. 그래서 이걸 국가가 공권력이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권리인데, 12조 보시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당하지 않는다. 자, 이게 뭐냐면 체포당하든지 구속당하든지 수색당하든지 신문당하든지 모두 다 내가 어딘가에 이렇게 경찰이든 어떤 장소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혐의를 받으면 이렇게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영장을 가지고 와서 어딘가에 가갖고 이 조사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체포되고 구속되고 다 이제 신체의 자유에 어떤 제한이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리가 있는데, 또 이 12조 말고도 또 계속 13조, 14조 해갖고 30몇 조까지가 전부 이제 기본적 인권의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 법에서는 기본권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요 권리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가 사실은 뇌신경과학 기술에서 발전한 그 결과물이 영향을 미치는 그 권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서 보여드리면, 자,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건 헌법이고요. 지금 이제 이건 형사소송법이거든요. 형사소송법에 아예 진술거부권이 있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는 이런 사항을 알려줘야 되는데,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헌법에서도 진술거부권이 있었잖아요. 불리한 진술이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는데 그걸 법률에서도, 형사소송법에서도 진술을 안 해도 불이익이 없다. 이거를 미리 그 조사받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진술거부권 같은 것들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이런 신경과학 기술인데, 이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제 환자는 이 사지마비 환자라서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환자예요. 몸을 못 움직이는 환자인데, 목 위에만 움직이고 이제 팔다리, 몸 전혀 못 움직이는 환자인데, 이 환자가 외부의 물체를 움직이려면 이렇게 지금 바깥에 이렇게 연결된 로봇 팔이 있죠. 그래서 로봇 팔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환자가 생각을 해서 이 로봇 팔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인데, 이 환자의 뇌에다가 뇌에 칩을 심어서, 지금 뇌에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칩을 심어서 그 뇌의 어떤 부분과 그리고 또 외부에 연결된 로봇팔, 이 컴퓨터와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외부의 로봇팔을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사지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우리처럼 이제 정상인이 하지 못하는 기능, 이제 운동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 기능을
이렇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뇌신경과학 기술로 할 수 있다.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봇 팔을 움직여 가지고 지금 2012년도에 미국의 피츠버그대 병원에서 처음 실험을 해서 성공했고 이게 이제 연구 결과가 학술지에 실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BCI라는 기술을 많이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이 특히 정상인보다도 사지를 못 움직이는 환자들한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네, 이것도 뉴런이라고 하는 아주 네이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학술지에 실렸던 내용인데 이 사지마비 환자였는데 이분도 이 바깥에 연결된 이 로봇 팔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 로봇 팔 움직여서 이 빨간색 병을 움직여서 물을 마시겠다라고 생각만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물을 마시게 되는 성공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이제 또 학술지에 실렸고 하는 이제 BCI라는 기술이었습니다. 또 이제 BCI 기술이 이렇게도 사용되는데 이건 펜실베니아대의 이제 신경과학자 교수님인데 이제 이분이 그 루게릭 병에 걸려서 이제 근육이 점점 마비되는 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점점 마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몸 한쪽만 못 움직이다가 이제 점점 그 몸 전체를 못 움직이게 되는 그런 병이 루게릭 병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BCI 기술로 계속 그 교수님이니까 하고 있던 연구가 또 마침 신경과학 연구였어요. 그래서 중독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중독에 관한 연구를 계속 이제 이 BCI 기술을 이용해서 이분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컴퓨터를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쓰였던 BCI 기술로는 이분의 머리에 이렇게 뭔가 캡을 쓰고 있죠. 그래서 머리에 쓴 캡을 가지고 뇌파를 읽어서 그 뇌파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그 컴퓨터에 어떤 커서를 움직이고 싶은지 또 어떤 타이핑을 하고 싶은지 이제 그걸 읽어내서 뇌파가 읽어내서 외부에 이제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게 한 방식으로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고 이런 내용이 이제 미국의 CBS 방송에도 다큐멘터리로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환자용만이 아니라 정상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BCI 기술인데요. 이제 이 BCI 기술을 이용하면은 게임을 할 때 또는 이제 이렇게 머리에 밴드처럼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밴드처럼 착용해서 내 뇌파를 읽어가지고 나의 기분 상태가 어떤지, 나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읽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게 이제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해서 그런 BCI 기술로 그 자신의 이제 감정을 좀 좋아지게 만드는거나 또는 명상을 하거나 하는데 또는 게임을 하거나 하는데 사용되거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게임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고 그래서 외부의 물체들을 막 움직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사지마비 환자한테 쓰여졌던 BCI 기술 같은 경우는요. 이제 뇌 수술을 통해 가지고 뇌에 칩을 심는 방식 좀 침습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좀 침습적인 방식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일반인 그렇게 사지마비처럼 이렇게 아픈 분들이 환자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뇌 수술을 통해서 칩을 심는 방식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까지 쓰지 않고 비침습적 방식, 즉 이제 외부에서 모자 같은 걸 써서 캡을 써가지고 뇌파를 읽는 방식의 비침습적 방식으로 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BCI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까 여러분들 그 우리 인권 얘기했는데 우리 헌법에 보장된 인권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자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자 이렇게 그 침습적 방식이든 비침습적 방식이든 뇌와 외부 기계와 이렇게 소통을 계속 이제 인터페이스를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그 내 뇌파라고 하는 데이터, 뇌파에서 나오는 어떤 신호, 그 신호를 중간에 해킹하거나 가로채거나, 아니면 중간에 신호를 바꿀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내 뇌파의 신호를 바꿔 중간에. 그럼 외부 기계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런 기계 또는 게임을 할 때도 게임 어떤 뭐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의 게임이었다. 그럼 위아래가 아니라 뭐 옆으로 움직이게 하던가 신호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나의 자유에 의한 그 외부 행동의 제어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 행동은 그럼 과연 그 중간에 이제 해킹에 의해 가지고 신호가 바뀌었어. 그럼 해킹한 누군가의 의지대로 이게 움직였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나의 뇌와 외부 기계와 함께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스마트 홈에 적용된 이제 BCI 기술인데요. 이 스마트 홈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기술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적용된 것인데 여기에 BCI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불을 먼저 켜놓는다든지 그 보일러나 이렇게 뭐 이런 온도 조절을 미리 해놓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세탁기나 이런 뭐 TV 이런 가전 제품을 집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제어해 놓을 수가 있어요. 또 집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작동을 어떻게 하냐? 이걸 무슨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음성 명령을 내리거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지금 BCI 기술에서는 생각만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나는 불을 켤 거야. 나는 그 문을 닫을 거야. 문을 열 거야. 이거를 적용한 게 이제 스마트 홈의 그 BCI 기술을 적용한 것인데요. 지금 저 앞에 보시는 게 맨 첫 번째 장면이 이제 TV를 켰던 거고 이제 불도 껐다 켜고 여기 뭐 침대 옆에 두 번째 그 사진이 이제 침대 옆에 등이 있잖아요. 그 등도 이제 껐다 켤 수 있고 이제 이거를 다 어떻게 하냐면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뇌파를 읽어서. 그러니까 전혀 음성이 필요 없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돼. 말을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명령을 입력하거나 아니 버튼을 누르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돼. 이제 이런 기술을 BCI 기술로 이제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편리한 면도 있겠죠. 뭐 자려고 누웠는데 일부러 불 끄려고 다시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그럴 때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상인들보다 몸을 못 움직이는 환자들 같으면 매우 유용하겠죠. 그냥 생각해서 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 제어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자동차 기술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메르세데스 벤츠 회사 아시죠? 벤츠 회사에서 이 모터쇼에 이 BCI 기술 적용했다라고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마치 영화처럼 BCI 기술 적용돼가지고 이렇게 그 벤츠 딱 타면은 그래서 저기 터치 패널 같은 데다 일단 본인 인증하고 내가 탔다 이렇게 본인 인증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을 BCI 기술로 하는 거를 보여줬었는데 모터쇼에서 보여줬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머리에 무슨 띠 같은 거를 착용을 해야 됐었고요. 왜냐면 이거 비침습적으로 해야 되니까 일단 뇌파는 읽어야 되니까 이게 읽어서 그 자동차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자동차라 그렇다고 이제 드라이빙까지는 안 됐습니다. 이때는. 왜냐면 드라이빙 기술이 적용이 되려면 도로의 뭐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것까지 다 또 이제 읽어내야 네트워킹이 돼야 되고 더 복잡한 기술이 적용돼야 돼서 벤츠 회사에서 일단 적용했던 것은 이제 창문을 열고 닫는다든지 온도 조절을 한다든지 이제 뭐 라디오 또는 음악을 튼다든지 이제 그래서 자동차 안에 있는 기술들을 좀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뭐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사지마비 환자가 직접 드라이빙을 한 것. 그래서 환자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BCI 기술로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던 실험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험적으로만 했었고 또 이 통제된 도로 안에서만 했었고 일반 도로로 나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또 그 잘못 오작동할 가능성도 있고 아직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까지 나오진 않았고요. 통제된 장소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BCI 기술 이용해서 뇌파를 읽어서 실제로 운전까지 가능하더라. 드라이빙도 가능하다. 또 군사적 목적에서는 특히 많이 이제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달파라고 미국의 국방연구원인데 군사용 목적으로 뭐 별의별 거를 다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용 목적의 BCI로 전투기를 조종할 때 BCI 기술을 이용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근력 증강하는 것. 그래서 하지 그 다리 아래쪽 그러니까 그쪽에 근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BCI 기술을 사용했던지 아니면 이제 외부 기기와 지금 연결돼 가지고 이제 전투 군인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BCI 기술, 또 시력 증강하는 BCI, 또 청력을 증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군사용 목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뇌파를 읽어가지고 드론 조정하거나 전투기 조정하거나 또는 이제 인지 기능, 지각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머리에 칩을 심는 방식의 BCI. 예, 그리고 또 청력 향상, 또 시력 향상, 또 지구력이나 또 근력 회복을 또 향상시키는 방식의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그런 그 신경과학 기술도 지금 군사용 목적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BCI가 우리 삶에 더 상용화가 되게 되면 아직은 지금 군사용 목적이나 또는 환자용으로 일부 실험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게 일상생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일단 우리가 생각만 해가지고 컴퓨터 이런 그 자판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되죠. 커서도 움직일 수 있게 되죠. 또 외부에 연결된 기기들, 휠체어 같은 기기들 움직일 수 있게 돼서 환자들한테는 아주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정상인들도 뭐 외부 기계를 이용해서 그 공사장 같은 데서 무거운 걸 든다든지 하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로봇 팔 움직이는 것 모두 다 가능해진다. 그래서 어떤 목소리 명령도 필요 없고 타이핑을 칠 필요도 없고 오로지 두뇌 활동만 가지고 이제 외부 기기와 연결되는 소통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능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인지기능 향상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 훨씬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향상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면에서 이제 일상생활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네,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실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을 뭐 열렬하게 지지해가지고 마침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바람에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지금 테슬라 자동차, 그렇죠?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또 올라갔다고 하고 그리고 이분이 하는 그 연구 파트 중에 하나가 그 방금 설명드린 그 뇌신경과학 기술 BCI입니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뭘 하겠다고 했냐면 이분이 사람 뇌에 그 칩을 심어가지고 AI하고 융합해서 사람이 더 향상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휴머노이드 로봇말 있는 게 아니라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면 그냥 로봇 자체잖아요. AI의 그 로봇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기술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이분이 하시는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BCI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BCI 기술을 이제 여러분들 많이 모르시는 분은 있지만 앨런 머스크 덕분에 이제 이분이 하는 게 BCI다 이렇게 하면 다들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BCI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자, 과학 실험을 할 때는 이렇게 먼저 사람에게 적용되기 전에 동물 실험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한테 먼저 적용하게 되면 위험성이 많아지죠. 그래서 사람은 또 그 부작용을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면 그 실험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위험성 때문에 동물 실험을 먼저 하는데 이제 원숭이 실험을 해가지고
원숭이 뇌에 칩을 심어서 이 원숭이가 생각만 가지고 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가능하냐. 게임을 하는 거, 그러니까 외부 물체를 움직이는 거죠. 게임이라는 게 결국 커서를 움직이고 이제 명령을 내리고 하는 건데 이거를 원숭이 머리 뇌에 칩은 뇌에 그 심은 칩을 통해서 외부와 연결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실험했는데 이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죠. 이거 성공했다는 것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원숭이가 실험하고 있는 것은 탁구 게임 같이 이제 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공이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위아래로 커서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커서 움직이는 것을 이 원숭이가 그냥 자기 머릿속에 두뇌 명령, 두뇌 활동만 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서 이 위아래로 이제 커서가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동물 실험, 이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이 성공하니까 이제 사람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이랑 가장 가까운 그 종이 원숭이여서 원숭이 실험을 했는데 이제 사람이 가능한 건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정상인들이 하면은 위험하다고 그랬죠. 정상인들 뇌에 칩을 심게 되면 사실 그 칩을 심은 뇌 부위가 이 세포 그 뇌 세포가 그 한 2, 3년 되면은 그 죽을 수가 있고요. 사멸할 수가 있고 또 그 칩을 심었다고 해서 영구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해서 정상인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지마비 환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이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 몇 명을 모집해서 하고 그때 좀 실험이 실패해서 다시 이제 환자들을 모집해서 다시 이제 임상 시험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뇌신경과학 기술, BCI 기술을 연구할 때, 자, 우리 인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리 인권. 자, 이런 실험을 할 때, 이게 참 좋은 기술이고 하니까 앞으로 이게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연구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실험 대상자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선 착출해가지고 자, 이 실험에 참여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실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실험 참여하게 한다. 강제로 이제 그 실험을 하게 한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그 사지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누워 계시는 것보다는 이거 연구에 참여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실제로 움직이는데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거 아니냐 성공하면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제 환자들한테 강제로 그러면 BCI 기술 연구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거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왜 안 될까요? 그렇죠. 맞아요.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실험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내가 참여하겠다. 그리고 이게 성공하든 또 실패하든 그거에 대한 그 결과물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사전에 다 설명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험에 참여하면은 또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성공하면 또 어떤 예후가 어떻다 이런 것도 설명을 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게 이제 인권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결정권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전문가의 설명을 먼저 들어야 돼. 그 설명을 들을 권리, 그렇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설명을 들을 권리도 이제 인권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인권이라는 내용이고요. 자, 페이스북에서 했던 실험인데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사람 뇌파를 읽어드려서 뇌파를 문장으로 변환시켜 갖고 컴퓨터에 보여주게 하는 이제 문장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실험을 하다가 사실 지금은 페이스북에서 이 기술이 구현되기가 매우 어렵다 해가지고 중단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기업들에서 큰 글로벌 기업들에서 이제 BCI 기술, 신경과학 기술을 도전하고 또 계속 개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구글 글래스라고 해서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안경 같은 건데 여기에도 이제 BCI 기술을 적용해 갖고요. 어떤 사물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보고 있다가 내가 저 사물을 사진을 찍어야지. 그리고 저거 영상으로 내가 어디다 보내야 되겠다. 이제 이것도 이제 생각하면은 그 생각하는 거 두뇌 활동으로 바로 이제 그 구현이 되는 그런 구글 글래스 안경인데 그 안경 자체에서 사진도 찍고 영상을 또 찍어가지고 바로 그 생각한 대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기술도 접목을 했었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일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긴 한데 일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BCI인데 여기선 또 어떤 인권의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초상권. 오늘 오신 분들 너무 똑똑하신 분들 다 오셨나 봐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사진을 찍겠다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사진을 막 찍어. 동영상도 막 찍어.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사진 찍힌 상대방의 그렇죠. 초상권. 그 상대방의 권리를 우리가 침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안경 끼고 가가지고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갔어.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뭐 볼일 보거나 뭐 이런 그 아주 은밀한 공간에 있는 그런 영상이나 사진 이런 걸 찍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상태로 찍어가지고 이걸 외부에다 막 뭐 인터넷에 올리거나 외부에 유포하거나 누구한테 보내거나 자 이런 행동 그러니까 안 되죠. 이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또 그 상대방 사진 찍히는 사람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권과 이제 우리 법에 나오는 이제 인권과 이제 충돌되는 부분, 뇌신경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충돌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자율성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이런 기술이 구현되면서 이게 내가 손발 이런 신체를 사용하지 않고도 또는 목소리나 이런 명령을 내지 않고도 두뇌 활동만 갖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두뇌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알 수 없는 그 두뇌 활동을 가지고 어떤 외부 기계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외부 기기를 움직이거나 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이 신호가 중간에 이제 잘못되거나 하게 되면 원래 이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의 외부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기기를 조작하는 것도 잘못 나타날 수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과연 사람의 자율성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그 외부 기계를 움직이는 것인가? 즉 자율성이라는 게 과연 내가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의문이 가죠. 자율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율성.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외부가 움직여.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그 BCI 기술로 해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취향,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변할 수가 있어요.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지 않는 건데 좋아하게 만들고, 근데 좋아하던 건데 또 싫어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인터페이스다 보니까 이렇게 취향을 다 바꾸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나의 자율성을 바꾸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율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네,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아까 그 구글 글래스 같은 거 보여드렸지만 구글 글래스는 외부에 이제 이런 디바이스로 우리가 부착할 수 있는 형태인데 만약에 시각 증강하는 그래서 아예 그 시력 자체를 우리 머릿속에다가 칩 형태로 심으면서 시력도 증강하고 거기서 사진 찍는 기능까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진 찍는 기술을 가지고 외부에서 내가 봤던 장면들을 이렇게 가져갔다, 본다. 딱 그러면은 사실 내가 어디 갔든지 나의 사생활이 다 노출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뭘 하는지가 바깥에서 계속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 인권의 문제가 생기겠죠. 사생활의 비밀이 전혀 지켜지지 않죠. 그래서 프라이버시권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전혀 그 BCI 기술을 탑재한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밖에서 계속 내 프라이버시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도 생기는데, 표현의 자유는 라고 하는 것도 인권인데요. 이거는 그 외부에 내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언론이나 출판 또는 집회를 하거나 또는 그 결사, 즉 이제 모임을 가지거나 함으로써 내가 외부에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권리고, 근데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권리가 보장받으려면은 알 권리라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정보를 내가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사실 BCI 기술을 이용하면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 시력 증강이나 이런 BCI는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은 싹 삭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군대에서 많이 군대에서 군사용으로 개발되는 BCI에서 그런 면들이 보여지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내가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딱 삭제한다. 내가 뭐 길을 가다가 어떤 행인들, 사람 모습은 다 삭제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장소만 보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싹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제어를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 제어를 하게 되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되면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고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상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 인권도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이런 실험 기술이 있는데 이걸 연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위험하면 나 안 하고 싶다. 또는 하고 싶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대답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강요해가지고 참여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특히 이제 군대 같은 곳에서 군대에 가면은 본인 의지가 아니라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이제 본인의 의사는 아닌데 내 양심에 반해서 그 실험에 참여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의 인권 부분 중에서 이제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람의 완전 그 생각이나 취향, 감정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BCI 기술로. 그렇게 되면 사실 사상의 자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을 바꾸는 것이니까 사상의 자유도에 있어서의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의 권리는 그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라고 하는 권리인데 그 신체적 온전성 그리고 정신적 온전성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사실 BCI 기술로 그 침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BCI 기술을 이렇게 삽입했다가 그걸 제거한다 그랬을 때는 그 제거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해요. 왜냐하면 BCI 기술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는 훨씬 편리하게 이제 손이든 그 팔이든 다리든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제 BCI 기술이 딱 이제 제거가 되고 나면은 그 지금 아날로그식 수동형 그런 그 수족 움직여야 되니까 훨씬 불편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인한테는 굉장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BCI 기술을 적용했다가 삽입했다가 그걸 제거하는 것,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 사람의 정신적 충격, 정신적 피해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돼야 되는데 그런 고려 없이 막 이제 부착했다가 이제 그걸 없앴다가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이라고 하는 인권의 침해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BCI 기술 그리고 뇌신경과학 기술이 우리 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연구한 면들을 여러분들 보여드렸고요. 네.
강의해 주신 엄주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